먼저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그 건선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굉장히 헷갈리는 질환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뭐 아토피 피부염, 그다음에 지루성 피부염하고 많이 건선하고 헷갈린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이 흔한 질환이기 때문인 것도 있을 텐데요. 또한 그 아까 손발톱 무좀과도 많이 헷갈린다고 하는데 일단은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그다음에 무좀 이 세 질환과 건선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루성 피부염하고 특히 건선이 또 머리에만 국한돼 나타나는 건선이 있어요. 머리에만 나타나는 국한된 건선하고 지루형 피부염은 일반 피부과 의사들, 전문의들도 헷갈립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구별하기가. 근데 구별하는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일단 이 머리선 있죠. 이마의 머리선을 넘어서 침범했느냐. 머리선을 넘어서 침범은 건선입니다. 머리선을 넘지 않았으면 그건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은 좀 젖어 있어요. 그 스케일이, 머리가 그 비듬 같은 게. 근데 건선은 드라이합니다. 건조한 스케일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선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딘가를 살펴보면 다른데 건선이 있습니다. 어딘가를 살펴보면. 물론 살펴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두 가지 포인트로 구별할 수 있고, 그래도 구별을 못하겠다. 그럼 할수록 조직검사 해야 됩니다. 조직검사를 하면 금방 구별이 돼요. 금방 그 조직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토피는 일단 나타나는 부위가 건선하고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건선은 주로 그 신측 부위, 그러니까 팔꿈치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이렇게 표면이 나와 있는 표면이 돌출된 부위에 주로 나타나는데, 아토피는 그 반대죠. 숨어 있는 부위죠. 팔 안쪽이라든가 발도 그 발의 뒤쪽 이런 데 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아토피는 대부분이 가렵습니다. 근데 건선은 대부분이 또 안 가려워요. 물론 두 개가 중복될 수도 있어요. 또 아까 제가 또 특수한 형태인 그 관찰형 건선인 경우에는 아토피하고 자리가 똑같죠. 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도 마찬가지로 이 그 구별이 정 어려우면 조직검사를 해야 돼요. 저도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도 가끔 조직검사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도 건선을 40년이나 봤는데도 그래요. 그 다음에 곰팡이 질환은 손발톱 건선과 손발톱 무좀, 이것도 구별하기 육안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병원에 가면 그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걸 긁어서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가 있어요. KOH 검사라는 건데, 그 검사를 하면 곰팡이인 경우에는 곰팡이균을 볼 수가 있어요. 건선은 그게 안 나타나고, 그거 하나면 그냥 구별이 됩니다. 손발톱 건선인 경우.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손발톱 건선인 경우에는 함몰이 되고, 건선이 함몰이 되고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이 피부 곰팡이 건선하고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설명이 참 어려운데 이거는 의학적인 용어가 필요해서. 어쨌든 그 KOH 도말 검사라는 걸 하면은 간단히 구별이 됩니다. 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이제 머리선을 넘어선 경우에는 건선이고, 머리선 안쪽에 이제 두피에만 있는 그 피부염은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고, 건선은 되게 건조한 반면에 지루성 피부염은 약간 습하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 이제 아토피는 이 안쪽 부위에 주로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히 건선은 반대로 이렇게 팔꿈치나 무릎에 생긴다고 말씀해주셨고, 가렵지가 않은 게 또 다른, 저는 건선이 가려울 줄 알았는데 가렵진 않은 거예요. 아토피는 거의 90% 이상이 가려운데 건선은 가려운 게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건선이 가렵다는 건 하나의 지금 내 건선이 악화되고 있구나 하는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흔히 뭐 손발톱 모좀 굉장히 많으실 텐데 KOH 검사는 그냥 굉장히 흔하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검사인가 보죠? 피부과 의사라고는 다 합니다. 그렇군요. 다 아주 합니다. 그런 검사를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것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아까 건선 치료 약들 중에서 굉장히 임신 금기 약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뭐 중증 환자에게 쓰는 약이긴 하지만 이 생물학적제제 같은 경우에도 임신부가 이제 복용해도 아니 투여를 해도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 지금까지 그 어떤 규정은 없어요. 생물학 제제를 임신 중에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없는데 우리가 그레이드로 그레이드 B, A, B, C를 나눕니다. A, B, C를 나눠서 C는 절대 안 된다. A는 해도 좋다. B는 중간이다. 들어가는데 생물학 제제는 B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환자한테 생물학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도 좋다. 그리고 실제로 생물학 제제를 쓰고 있는 도중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 정상적으로 출산한 예가 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쓴 예가 별로 없어서 아직까지는 저도 임산부한테 써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레이드 B이기 때문에 이 환자가 정말 써야 되겠다. 다른 약 때는 아무것도 쓸 게 없다. 그러면 저는 환자하고 상의해서 쓰라고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몰랐는데 이제 농포성 건성 같은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 네, 있다니까 사망- 그렇게 중증인 경우에는 사망한 예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경우는 없는데 제 환자는 아직 건성 환자는 뭐 돌아가신 경우는 없어서 그러나 사망 직전까지 간 경우도 저도 한 두세 케이스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 2, 3주 동안 제가 입원해서 치료한 경험이 있어요. 그 이제 저는 아까 이제 건선이 이렇게 은백색 각질이 두껍게 이제 쌓여서 굉장히 보기도 좀 흉한 사진을 제가 몇 개 봤었는데 그 치료를 하면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나요? 일반 피부처럼? 네. 네, 그거는 이제 그 건선의 중등도 따라서 다 다른데 그 조금 더 과한 예를 제가 하나 들자면 제 환자 중에 건선의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2가 건선으로 덮인 환자가 있었어요. 이 환자는 저한테 다닌 지도 꽤 오래됐고 생물학 제제가 등장하기 전에는 정말 난감했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근데 이분이 또 특이하게도 골프를 좋아하십니다. 골프를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최근 지금 이제 어떤 생물학 제제를 쓰고 있는데 그 제제 이름은 내가 설명할 수 없고요. 지금 거의 한 3년째 쓰고 계십니다. 3년 쓰고 계시는데 저한테 3개월에 한 번씩 옵니다. 그 사람 피부를 아무리 살펴도 건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네. 일반인 피부처럼 아주 매끈하게 깨끗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3개월마다 오셔서 약은 맞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보죠. 왜냐하면 이 생물학 제제가 언제까지 맞으라는 규정이 없어요. 아직까지. 언제까지 맞으라. 그렇다고 뭐 평생 맞으라는 규정도 없는데 알아서 끊으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최근에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년 이상 없으니까 끊어볼까요? 그러면 이 환자가 노합니다. 3개월에 한 번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주사 맞는 게 제 취미가 됐습니다. 3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그런 주사 방법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분은 정말 해피하게 삽니다. 주사를 맞을 때 뭐 이렇게 뭐 하루 정도 요양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아니면 건 전혀 없습니다. 입원할 필요도 없고 네. 심지어 자기가 자기 주사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트레이닝만 잘하면. 주사의 그냥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딱히 거의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한 주사 바늘이 좀 따끔하고 좀 아프다 하는 환자는 가끔 있으나마는 그건 별로 무시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게시판에 있는 질문을 몇 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선이 완전히 완쾌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지요? 병원에서 늦어도 1년 정도면 나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자꾸 재발이 됩니다.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그거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또 뭐 하나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그 이야기 설명을 했지만 건선은 완치되느냐 하면 저는 대답은 노입니다. 완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완치도 되지 않는 질환을 뭐하러 치료하느냐?
그래도 치료는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몇 가지 그 병발성 질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데 아까 그 환자 경우도 비슷합니다만은 이 어느 정도의 기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심한 환자는 물론 그 주사를 3개월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이렇게 맞는 주사가 있는데 그런 걸 맞아서 깨끗하게 지내면 참 좋겠지만 제 환자 경우에는 보습제만 바르고 그냥 지내는 환자 있어요.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럼 그건 완치 아닙니까? 아무 약도 안 쓰고 먹는 약도 안 먹고 광선 치료도 안 하고 보습제만 쓰거든요. 겉에 보이는 피부 증상. 건조함을 막아주는 보습제만 그냥 매일 우리 매일 바르잖아요. 보습제 목욕하고 나서 바르고 그런 치료만으로 평생을 지금 계속 지내고 있어요. 그거는 완치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아까 제가 강의 도중에도 이야기했지만 맹장염을 치료해서 맹장염을 우리 도려내지 않습니까?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런 완치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아마 점점 개발이 되고 세대가 흘러가면 아마도 뭐 그거는 제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생 한 번만 주사 맞고 깨끗이 낫는 치료 방법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최근에 저희 그 건선 관련해서 뭐 생물학적 제제 같은 그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제약사나 이런 데서 건선 치료제 개발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나요? 뭐 연구가 활발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벌된 건 아니고 건선이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는 그건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잠깐 언급은 했죠. 제 환자 중에도 몇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이게 이 건선 환자가 안 돼봐서 그렇지 건선 환자의 가족들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질환입니다. 대놓고 생활할 수도 없고 악수도 못하고 또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성기 부분에도 건선이 생겨요. 그러면 부부 생활도 못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예요. 그런 스트레스 질환을 치료제를 지금까지 바이오로직 생물학 제제를 함으로써 뭐 3개월에 한 번, 2주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주사 맞고 아까도 말했듯이 깨끗하게 지내는 치료를 개발한 회사들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거고 근데 그 회사들은 국내 회사는 그런 연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개발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리고 한 20개를 개발하면 하나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외국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나라는 0.5 내지 0.3%의 환자밖에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3% 이상의 환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환자가 많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개발 중입니다. 지금도 내가 알기로 생물학 제제가 한 20여 개 개발 중이에요. 그 중에 몇 개가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더 나은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는 우리는 지지해야 됩니다. 막으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건선 환자한테는 희망적인 얘기네요. 예, 치료제가 계속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치료제가 나올 계획이라고 하니까 예,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또 질문을 보면 네, 아까 이제 조금 들으면서 저도 무서웠던 게 건선이 그냥 피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을 동반 질환도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동반 질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선 치료하면 이런 동반 질환도 같이 좋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건선 질환의 그 생물학적 제제들은 이런 동반 질환도 좋아지게 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생물학 제제를 안 쓴다면 그건 별 수 없이 그 각 질환별로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계속 개발되고 있고 현재 나온 약들도 그런 동반 질환의 정도 내지는 빈도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물론 걱정도 해야지만 오히려 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뭐 연고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이 동반 질환 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는 건가요? 네, 불행히도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환자분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네, 광선 치료는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은가요? 30년 동안 건선을 앓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끝부분 또 발가락 끝부분이 자꾸 두꺼워지고 허물처럼 벗겨집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해드리자면 그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이 두꺼워지고 아프고 이게 바로 건선 관절염이에요. 건선 관절염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론 먹는 약으로도 조금은 도움은 됩니다. 조금은 도움은 되는데 다른 건선 질환이 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해서 생물학제 제제를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광선 치료는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은가요? 광선 치료는 원칙적으로 2회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합니다. 주 2회. 주 2회 하는 게 제일 적당하고 주 3회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에 자주 가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물론 거주 하는데도 멀고 2번씩 병원 다녀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뭐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아까 산정특례 기간을 가산할 때 보험 광선 치료를 하면은 3개월을 제가 해야 된다고 설명했을 겁니다. 그 3개월 기간에는 일주일에 2회 하는 걸로 간주하고 3개월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갖고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맥시멈하게 인정해 주는 거 조금 펼쳐서 인정한다면 4개월에 걸쳐서 3개월에 일주일에 2번 하는 약만 해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은 일주일에 2번 하고 그 다음 2달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이것도 3개월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그런 생물학적 제제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1차적으로 먼저 광선 치료나 아니면 먹는 약 같은 거를 투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내 질문에 대해 답하면 광선 치료를 했을 때 부작용이 생겼다든가 광선 치료에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 하면 광선 치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선 환자들이 이런 광선 치료 같은 혹은 아까 비교적 좀 저렴한 먹는 약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치료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생물학 제제를 제가 뭐 끝에 설명을 해서 아마 이제 그게 제일 좋은 약으로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까 먹는 약제 중에 특정한 약을 내가 설명하긴 그런데 사이클로스포닌이라는 약은 정말로 좋은 약이에요. 그거를 보통 경우 환자의 6개월 쓰면은 거의 90% 좋아집니다. 90% 이상 좋아져요. 또한 이 광선 치료 요법이라는 게 지금 아까 산정특례의 필요 조건으로 3개월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웬만한 건선 환자는 광선 치료에 다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제 선배 중에 한 사람 있는데 그분도 이제 건선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건선의 치료에서 광선 치료를 유독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먹는 약도 처방 안 하고 생물학제도 잘 안 쓰고 건선 치료에 광선 치료만을 고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을 그렇게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를 중심으로 봐야지 너무 이 광선 치료 하나만을 너무 좋아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그 방법은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도 광선 치료제를 참 좋아합니다만은 생물학 제제를 쓸 때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료가 이제 단계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단계 치료하고 결과적으로 뭐 안 들었을 때 뭐 대부분의 환자가 이런 치료에 광선 치료나 여러 가지 경구약 치료도 효과를 보지만 못 보는 경우에 이제 생물학적 제재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네, 뭐 이분도 건선 환자인 것 같습니다. 네. 건선 연고로 지금 건선을 치료 중인데 재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치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지금 그분의 상태를 내가 모르겠는데 체포 면적에 얼마나 침범되고 있는지 그걸 알았으면 내가 대답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체포 면적이라고 하면은 우리 전체에서 건선이 차지하는 비율 아까 뭐 10%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지나 보죠? 달라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하신 분이 건선의 체포 면적의 한 3% 이내다 하면은 계속 바르는 약을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선택을 잘한다는 건 아까 제가 강의 도중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스테로이드제와 바이타민 D 복합제를 열심히 사용하시면 충분히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한 3개월 썼는데도 별로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광선요법으로 옮겨야 됩니다. 광선요법으로 옮기는데 또 더 다른 문제점이 생긴다, 그럼 먹는 약으로 바꿔야 돼요. 그거를 등한히 하게 되면 건선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해야 되고, 5%를 이미 넘었다 그러면 광선치료제로 가셔야 돼요. 광선치료제 가야 되고, 10% 이상 15%가 넘었다 그러면 빨리 먹는 약으로 가셔야 됩니다. 단계별로 하셔야 돼요. 네. 건선 증상 중에 가려움증 말고 다른 통증도 생길 수 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마지막 그 건선 형태 중에 홍피선 건선이라고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건선의 종류 중에 전신에 그 빨간 반점이 생기는 거, 전신에 홍피선 건선. 그거는 피부가 따갑고 아픕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따갑고 아픈 거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 관절이나 그거는 이제 피부가 아니고 관절이 아픈 거고요. 관절이 아픈데 그게 통증이 그렇죠. 관절이 아프면 통증이 있죠. 그거는 건선 관절염이죠. 건선 관절염. 근데 관절염이 있어도 이제 건선이 피부 증상으로 있고 플러스 관절염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류마티스성 관절염하고 건선 관절염하고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류마티스 전문의도 그렇고 우리 피부과 전문의도 그 구별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 가지 조건을 합산해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발가락이 아프시다면 발가락 그 끝에가 주위가 약간 그 부어오르면서 피부가 좀 약간 짓무르고 건선과 같은 유사한 병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건선 관절염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건선 관절염인지 그냥 류마티성 관절염이 있고 건선 피부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검사를 좀 해보셔야 돼. 근데 건선은 있으십니까? 그 다리 뒷편 부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 되면은 좀 가렵고 그래서 보습제 바르고 뭐또 그런 정도지 병원 가면 이런데 다른 피부에는 건선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건 확실히 건선이라고 볼 수 없어요. 좀 정확한, 네. 제가 청중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네, 오늘 김 교수님 훌륭하신 강의 듣고 건선에 대한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날 이발을 하는데 이발관에서 스프레이를 많이 뿌려줬는데 그 증상으로부터 이마와 머리 사이에 땀떼기처럼 여드름보다는 적고 그것이 퍼진 것이 작년 4월에요. 그래서 동네 피부과에 가서 2개월 치료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서 서울에 대학병원에 가서 또 2개월간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이 지금 현재도 땀띠기 난 것처럼 이마에서부터 머리 사이에 쫙 있고 그것이 어떤 때는 얼굴까지 먼저 내려오는데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고 진물도 안 나고 외관에 땀띠기처럼 많이 나서 이게 건선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만 듣고는 좀 판단하기 힘든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스프레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일단은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을 것 같고요. 그 접촉성 피부염이 건설로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건선이라는 병은 그렇게 나이가 연세가 드시고서 생기는 병은 아니에요. 대부분 건선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연령대고, 그 다음에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생기는 연령대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 피크가 있는데, 그 지금 질문하신 분의 연세는 건선의 초반 연령이 되기는 좀 연세가 높으신 것 같은데, 그거 갖고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몇 달 동안 힘드셨다면, 뭐 저희 병원 안 와도 좋으니까 다른 병원 가셔서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조직 검사를 하면 금방 나옵니다. 건선이 아닌가 긴가. 근데 지금 말씀만 듣고는 건선이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만은 또 모르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질문을 좀 더 받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혹시 교수님 잠깐 계실 테니까 그때 개인 질문 드리면 되는데, 저희 오늘 강의 주제가 건선이니만큼 개인적인 피부질환 질문보다는 본인이 건선 환자이거나 건선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그런 환자분들만 좀 질문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검은색 옷. 네. 건선 판단받은 지 28년이 됐는데요. 장염이 잘 걸려서 내과에 갔더니 대장에도 건선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다고 그 내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인지 궁금해서요. 예, 건선이 그러니까 내장, 대장에 건선이 생기는 게 아니고 건선 병발 질환으로 생기는 겁니다. 예, 동반 질환으로. 그런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물학 제제를 쓰면 그거를 예방할 수도 있고, 그가 나타났을 경우에 또 생물학 제제 쓰면 그것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해보셔야죠. 아마도 크론스 디지즈라는 게 있어요. 크론스 디지즈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거 나옵니다. 예. 건선에 의한 게 그렇죠. 간접적인 건선에 의한 거죠. 건선의 병발 질환이니까. 자, 더 질문 많으실 텐데 그 행사 끝나고 따로 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우리 긴 시간 동안 질문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우리 김강준 교수님 다시 한번